태초부터 밤하늘의 모든 별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천장에 박혀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으며 매일 밤 그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즉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며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천구라는 하늘의 천장에 붙어있는 별들은 그 반대 방향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체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밤하늘을 관찰하면 별이 매일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하늘 5개의 별들만은 인류가 하늘을 올려다본 선사시대부터 다른 별들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천체들은 밝기가 -4.9에서 -0.3까지로 태양과 달, 그리고 시리우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밝은 천체들이어서 그 움직임을 쉽게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 5개의 천체들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도 쉽게 관측이 되곤 하였는데, 이 5개의 천체들이 바로 지구에서 보이는 수성, 금성, 화성, 그리고 목성, 토성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눈에는 한계가 있어 토성 너머의 공간은 너무 멀고 어두워 그 공간에 무엇인가 있어도 관측하는 게 불가능하였으나 1610년 갈릴레이에 의해 망원경이 발견되어 목성의 위성 4개와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성 너머의 관측이 시작되었으며, 이런 본격적인 망원경 관측의 시대인 1781년 어느 날 밤 황소 자리를 관측하던 독일 태생인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황소 자리를 가로지르는 어떤 천체를 확인하고는 새로운 해성 하나를 찾았다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천체는 발견 당시 뿌옇고 희미한 모습이어서 누가 봐도 혜성의 핵인 코마처럼 보였기에 아직 꼬리가 발달되지 않은 혜성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체의 궤도를 계산한 천문학자들은 그 결과에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혜성에서 볼 수 있는 타원형 궤도가 아닌 우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다는 계산값이 나타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신비로운 이 천체에 그리스 신화에서 토성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의 아버지이자 목성을 나타내는 제우스의 할아버지인 우라노스, 즉 하늘의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우리는 일본에서 천왕으로 번역한 것을 받아들여 천왕성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왕성의 발견은 새로운 행성의 발견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요. 천왕성의 위치가 태양에서 약 19 AU 거리였는데, 이것은 1766년 티티우스가 발견하고 1772년 보데우스가 정리한 우리 태양계 행성들 간 거리의 규칙성을 계산하여 행성들이 있어야 할 곳을 예측하는 티티우스와 보데의 법칙에서 계산한 우리 태양계의 7번째 행성의 자리와 일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1801년엔 티티우스와 보데가 예측한 태양계 3번째 행성의 자리인 화성과 목성 사이의 공간에서 소행성 세레스가 발견되면서 천왕성과 세레스 이 두 천체가 이 가설을 증명해주는 최종 조각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 법칙을 이용해 천왕성 너머 8번째 행성의 위치를 계산해 그곳을 탐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이 예견한 38.8 AU 자리엔 우주의 공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허셜의 발견 이후부터 이 천왕성의 궤도를 계산하고 추적하던 과학자들은 20률이 0.0472로 원에 가까운 천왕성의 궤도에서 계산된 궤도에서 벗어나는 불규칙성을 발견하였는데요. 이 현상은 태양의 만유 인력의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행성들의 궤도는 두 물체 사이의 중력만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천왕성의 미스터리한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대항해의 시대로 유럽인들이 대양으로 뻗어나가던 시기여서 망망대해에서 항해사들은 달을 보고 위치를 계산하였는데, 문제는 달의 위치가 매번 달라지는 것이었는데요. 실제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의 중력뿐 아니라 태양의 영향을 받아 궤도가 조금씩 변했는데, 이를 섭동이라고 하였으며, 계산의 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때부터는 지구, 달, 태양을 비롯해 3개 이상의 물체가 주고받는 힘을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천왕성 궤도의 이 섭동은 계산이 틀렸던지 아니면 관측하지 못한 무언가가 섭동에 영향을 미쳤던 둘 중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45년 프랑스의 수학자인 위르뱅 르베리에와 영국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존 쿠치 애덤스가 천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천체를 가정하고 그 위치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그곳은 태양에서부터 30.1 AU 거리로 천왕성에서는 약 16억 2천만 킬로미터, 즉 10.9 AU 거리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있을 거라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측은 바로 1년 후인 1846년 9월 23일 독일의 천문학자인 요한 고트프리트 갈레와 하일리 다레스트가 르베리에와 애덤스가 예측한 그 위치에서 천체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사실이 되었는데요. 그 천체가 바로 8번째 행성인 해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왕성은 이심률이 약 0.009 정도로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원형에 가까운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천체의 궤도도 섭동으로 인해 조금씩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해왕성 주변에도 중력을 가진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후 이 존재를 확신한 퍼시벌 로웰은 애리조나에 천문대를 건설하여 이 천체를 찾는 프로젝트에 돌입하였는데요. 그는 이 천체를 행성 X라 불렀으며 그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여 몇몇 장소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웰은 알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1915년에 그가 촬영한 사진 중에는 명왕성의 흐릿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이 행성 X에 대한 탐사는 1929년 클라이드 톰보가 탐사 업무를 인계받아 계속 진행하였으며 동일한 지역의 사진을 2주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하여 그 이미지를 비교하여 위치가 바뀐 천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1930년 2월 18일 드디어 명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성으로 여겨지던 이 천체는 질량이 너무 작고 크기가 달보다 작아 해왕성의 중력에 잡혀 해왕성의 위성처럼 3대2의 궤도 공명으로 해왕성을 공전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해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줄 만한 또 다른 존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왕성 주변에서 발견된 천체들이 소행성 카론,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와 스틱스 등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명왕성의 위성으로 정예되었으나 특이하게도 카론은 명왕성과의 무게 중심이 다른 위성과 달리 명왕성의 내부가 아닌 두 천체 사이에 위치하였는데 아직까지 이 현상은 설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명왕성 너머 또 다른 강력한 천체의 존재를 추정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천문학자들은 이 미지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카론에 더해 태양계 외곽을 도는 6개의 해왕성 바깥 천체, 즉 티에노라 불리는 천체들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외행성 후보 천체인 90377 세드나와 공식 명칭이 없어 바이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2012 VP113 그리고 공식 명칭이 474640 알리칸토로 불리는 2004 VN112 소행성 천체 번호 52362번을 부여받았으나 이름이 없는 52362 2007 TG422 공식적인 이름이나 소행성 번호조차 없어 발견 당시의 임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2013 RF98 마찬가지로 아무 명칭도 번호도 없는 2010 GB174 이렇게 6천체들이었습니다. 이 천체들의 궤도는 장반경이 150 AU 이상이나 되고 태양에 가장 가까이에 갔을 때는 근일점이 50 AU로 이들의 궤도 이심률은 모두 0.6 이상으로 극단적인 타원 형태의 설명할 수 없는 궤도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강력한 중력이 존재하여 이 천체들을 한쪽에서 잡아 당겨야지만 이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천체의 궤도와 함께 근일점 이각에 주목하였는데요. 근일점 이각은 궤도에서 상승점과 근일점이 이루는 각도로 세드나리오 천체 6개 모두 근일점 이각이 318도 정도였으며 춘분점에서 상승점까지 이르는 각도인 상승점 경도마저 113도에 몰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근일점 이각과 상승점 경도가 모두 우연히 같고 그들 궤도마저 이렇게 우연히 겹칠 확률은 0.007%로 공 6개를 한꺼번에 굴렸는데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은 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과학자들은 미지의 중력원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지의 천체라는 의미의 행성 9, 행성 X, 그리고 나비로 행성으로 부르는 가상의 천체였습니다. 만약 세드나리오, 무리의 반대편에서 중력을 일으키는 천체를 단 하나의 천체로 가정하게 되면 그 천체는 질량이 지구의 10배 정도 되고 공전 주기는 2만 년이나 되는 9번째 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 미지의 9번째 행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는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의 공전면 각도로 행성들의 공전면과 황도면 사이의 각도는 천왕성이 약 0.8도로 가장 작고 수성이 약 7도만큼 기울어져 최대였는데요.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던 형성 초기 태양과 원시 행성의 원반은 동일한 평면에서 회전하며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왕성 너머 태양에서 최소 320억에서 최대 1600억 킬로미터 사이의 공간에 어떤 천체가 있고 질량이 지구의 10배에 태양의 적도 면에서 약 30도 기울어져 있다면 태양계의 8개 행성들과는 X자 모양으로 공전을 하게 되어 그 중력의 영향으로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이 7도 정도 기울어지는 것이 설명이 되고 명왕성의 17.1도와 세드나의 11.9도라는 궤도 경사각 또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체는 공전 주기도 1만 년에서 2만 년에 달할 것으로 계산되어지고 있는데요. 태양에서 그 정도 먼 궤도는 해왕성 너머로 그곳에 있는 소행성들의 특이한 궤도도 설명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행성 9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성 9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9번째 행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10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제 1980년대에 우주탐사선 파이어니어 10-11호, 보이저 1-2호가 천왕성과 해왕성을 지나며 두 행성의 실제 질량이 지구에서 계산했던 것보다 최대 1% 작다는 것을 측정하였는데요. 실제 측정된 질량으로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를 계산해보니 해왕성 궤도의 미스터리한 섭동이 설명되어 미지의 행성 9은 한동안 관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이제 겨우 행성의 위치가 아닌 궤도를 예측했기에 해왕성이나 명왕성 궤도보다 몇 배나 큰 궤도를 망원경으로 일일이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계산을 다 해보기 전까진 새로운 행성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라고.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은 더 좋은 영상에 힘이 됩니다.